네, 황보선의 주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에 있죠. 인권이사회가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자, 앞서 우리 외교부는 이제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밤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 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게 됐고요. 자, 관련 소식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먼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는 거 이거 언론 보도요. 이게 지금 보통은 이런 거 미사일 발사하면 이제 우리 합참 발표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도로 나왔네 보니까 외신 보도 이례적이죠? 예. 아마 우리 군이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지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고려해서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자체적인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전해지는 거로 봐서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순항 미사일인데요.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게 날아갈 경우에는 우리 군이 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 포착을 해서 한국에게 뒤늦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발표하지 말자 이랬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군이 먼저 발표하고 공개하는 것이 조금 나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보도의 근거가요, 그냥 증언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건 정부 관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경우에는 가버먼트 오피셜을 쿼트했을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그렇죠. 90%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거의 확실한 사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북한이 그러면 이 단거리 미사일 지난 주말 발사했다고 지금 하는데 왜 이 시점으로 잡았을까요? 결국 지난주에는 한미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직후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로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럼 북한에서 그때 쐈으면 그때 우리 합참에서 이거를 인지해서 그때 했기를 바랐겠습니다. 북한에서.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이 몰랐나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순항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높여서 발사하면 우리 군이 우리 장비로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은 고도로 이렇게 발사를 하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레이더나 이런 거를 못 잡을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역량도 테스트해 봤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영향을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 훈련도 그렇고 미쳤을 가능성 있겠죠. 예,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겠죠.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제 이거 북한 인권 결의안 이번에 19년 연속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외교부에서 밝혔듯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기로 했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19년부터 저희가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결국 공동제안국이라는 것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안고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하는 관점에서 공동제안국에서는 2019년부터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2018년 6월이었죠? 이거 인권이사에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공동제안국에 미국이 다시 이제 새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이름을 또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 수위 앞으로 높이겠다. 단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니까
미국의 가치, 뭐 자유민주주의, 인권 강조하면서 다시 인권위원회에 복귀한 거죠. 네. 그래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인권 문제가 북핵 문제와 별도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은 뭐 우리도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압박 차원이 아니고 이제 지금 그 대중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바로 이 인권을 가지고 어떤 뭐랄까 이제 그 사방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어떤 그 중국과 대결하겠다. 뭐 이런 계산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바이든 외교를 이렇게 규정 짓는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외교를 강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이란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 또는 제3세계까지도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를 다뤄감에 있어서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관계가 중심이 돼서 풀어가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가 필요한데 북한과 대화를 갖는데 부담이 되는 요인은 일단 참으면서 인내하겠다.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성과로 이어진다면은 좋은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대화를 갖지 못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부도 리스크를 안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정책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는 했지만은 이런 북한 인권 문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서로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 입장이 뭐 바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중국 문제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한미 간의 대화로 좁혀가는 노력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정부는 성과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성과를 임기 내에 거두려 할 것이고 또한 어떠한 상황을 다음 정부에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결의안에 보니까요. 미성환된 전쟁 포로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주장 이것도 우려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재가 결의안에 포함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간 사실 많은 시민단체의 노력이 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6.25 포로 후손들의 노력도 있었고요. 2014년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은요. 당시에 5만 명의 전쟁 포로가 있었고 그 후손들이 아직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군 포로였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라든가 이렇게 인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했고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2020년도 미 국무부 한국 인권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그 보도한 그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거 이걸 비판하는 그런 내용에 그 보고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하고요. 이번에 그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면 또 북한 인권 그 침해 피해자라든지 피해 공동체 견해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같은 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은 궤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정부 국내적으로는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남북교류협력부에 관한 법률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냐 아니냐는 국내적으로는 이견이 있어요. 다만 인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고 미국의 시각에서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청문회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뭐가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법률을 처리했으면 하지 않나.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미중 고위급 회담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알래스카에서
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성명도 못 냈습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한다는 말 많이 들리잖아요. 예. 그런 단면이라고 보입니다. 예. 결국 과거 같으면 뭐 중국이 약간 저자세로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미국도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합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싸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중국도 뭐 미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예 맞받아 쳐버리더라고요. 미국의 인권 상황도 안 좋지 않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앞으로 신냉전이 도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길목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 미중 전략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로 구도 친서를 주고받았다. 뭐 또 내용도 좀 나왔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동맹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내외 일부러 이렇게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외교적 고립에 있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지금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니까 반대로 중국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과거 정말 냉전기처럼 뭐 북중러 협력이 다시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는 약간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주목할 만한 부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번에 미사일 발사하고 연계시켜서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뭐 지금 조선반도 이제 한반도를 북한은 조선반도라고 하잖아요. 그 국제관계 상황을 잘 연구 분석했고 국방력 강화와 남북관계 입장까지 토의했다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입장 이런 것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북중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적극 호응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그런 인권 문제를 이제 서방 국가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중국에 대한 지지를 좀 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북한에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 식량 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뭐 지금 매우 힘들다. 그래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런 얘기 들리는데 맞습니까? 뭐 북중 간의 교역을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 상품도 많이 부족하고 또 작년에 흉작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 약간 이제 보릿고개를 앞두고 식량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 뭐 국경을 열고 교역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불만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북한 내에서 뭐 사상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주민 총화 이런 거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이었습니다.